지금 그 살아있는 이중삼각화에 대해서 좀 뭐 이렇게 시험에 나오신다고 아마 수업은 좀 들으신 분 들으셨겠지만 이 상당히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 살아있는 이중삼각화라는 그 작품이 아주 유명한 작품이고요. 거기 그 153쪽을 펴보세요. 153쪽에 153쪽에 그 마지막 단락을 보세요. 153쪽입니다. 페이지 153쪽. 거기 이제 보면 테네시 윌리엄스의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에서 블랑시는 새로운 안식처를 찾고자 하는 욕망을 지닌 반면 여기 이제 스탠리가 나오죠. 스탠리. 이게 이제 스탠리가 떤 인물이냐면 이제 스텔라라고 하는 이제 이 블랑시라는 이 스텔라의 언니가 블랑시예요. 블랑시고 동생이 이제 스텔라죠. 그래서 이제 동생의 이제 남편 이 스탠리입니다. 그걸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역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두 인물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워가는데 이 살아있는 이중생각하에서 이중생은 아들과 딸을 바쳐서라도 일제 말기에 이어 미군 분정하에서도 권력을 잡으려다가 파멸 하려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상당히 권력에 아부하는 인물이죠. 쉽게 말하면 여기 지금 이중생이라는 인물 자체가 이 권력에 아부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인물이고, 그래서 이제 파메라는 존재죠. 이중적인 삶을 살려던 이중생의 욕망을 통해 오영진이 이제 여러분 뒤에 가서 오영진에 대해서 배우시겠지만 이 맹진사태 경사를 쓴 작품, 맹진사태 경사 이런 그 작품을 쓴 작가죠. 그래서 그 오영진은 미 군정하에서 지속적으로 권력을 유지하려는 친일 반역자들의 행각을 비판하고자 한 거예요. 친일 반역자들. 그래서 이 극적 세계에서 펼쳐지는 사건과 인물 속에는 작품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라는 작품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설명이 돼 있으니까 그걸 좀 일단 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살아있는 이중생 가까이서. 그 다음 190쪽을 한번 펴보세요. 190쪽. 190쪽에 보면 그 아랫부분에 오영진의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가 있을 거예요. 페이지 190쪽을 좀 펴보세요. 페이지 190쪽에 거기 보면 그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가 있는데 이 주인공 이중생은 친일파예요. 이 친일파 일본에 아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이름 아들을 솔선해서 징용군에 보낼 정도로 기회주의자, 이기적인 인물. 그러니까 상당히 안 좋은 인물이죠. 기회주의자이고 이기적이라는 거. 그리고 광복 이후에 사이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나라의 땅을 자기 소유로 만들기에 무허가 살림회사를 차려요. 그리고 작은 딸을 미국인의 정부로 이용하는 등 온갖 악행을 저질러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중생은 사기, 배임행령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 임무를 배반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법에서 배임죄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임무를 배신한다. 이제 배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걸 알아도 자기가 뭐 사기를 치진 않았는데 눈 감아준다. 만약에 이게 이제 일종의 배임죄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 알았는데도. 그런 이야기가 쓰죠. 그래서 이제 작은 딸 미국인의 정부를 이용하는 등 온갖 악행을 저질러 부자가 되고 어느 날 이중생은 사기와 배임 횡령, 공문서 위조, 탈세 혐의로 입건되고 재산 몰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석방된 틈을 타서 재산을 사위인 송달재에게 주고 죽은 것처럼 위장한다고 나왔죠. 여기 보면 이제 입건이 되니까 재산 몰수가 될 거 아니에요? 사기, 배임, 횡령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석방된 틈을 타서 이 재산을 주고 죽은 것처럼. 그런데 오른쪽 보세요. 191쪽에 보면 그 거짓 장례식에 김의원이 찾아와 송달지에게 이중생의 재산을 무료 병원 건립기금으로 기증하려고 설득을 해요. 그 돈을, 재산을. 송달지는 설득이 넘어갔죠? 그래서 재산을 모두 잃고 죽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실제로 죽지는 않은 거죠. 그냥 죽은 사람이 된 거지. 그러니까 뒤에 가니까 진퇴양난. 이 진퇴양난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이걸 진퇴양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빠져서 결국은 자살하고 만다는 것이 이제 이 내용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줄거리니까 여러분이 이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를 보실 때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걸 좀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379쪽을 펴보세요. 379쪽. 379쪽을 좀 펴시면 이제 그게 조금 나옵니다. 379쪽에 3번 날카로운 비판 정신과 풍자 희극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페이지 379쪽입니다. 페이지 379쪽. 자, 여기를 가지고 좀 설명 좀. 일단 제가 이걸 음소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살아있는 이중생각과 379쪽을 펴보시면 거기에 이제 3번 날카로운 비판 정신과 풍자 희극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좀 보겠습니다. 광복 후인 1949년에 쓴 희곡 살아있는 이중생 각가는 맹진사 때 경사와는 달리 현실 비판의 사회극이지만 이랬죠. 영남 지방 영해에 퍼져 있는 인물 전설 방학 중 이야기 이게 있대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면 차용이라고 그래. 차용. 빌려 쓴다. 요 이야기에서 빌려왔다는 거죠. 차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학중과 작품 주인공인 이중생이 가사라는 것은 실제로 죽은 게 가짜로 죽었다는 뜻이에요. 가사. 연극이라고 나왔잖아요. 가짜로 죽는 거. 자, 이걸 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 소재 이 작품에는 그가 후에 쓴 여러 작품의 요소들이 복선으로, 그러니까 복선은 이제 엎드릴 복자에다가 선선자거든요. 아래 깔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언더플롯이라고 하는데 아래에다가 이렇게 쭉 깔려 있는 걸 복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자는 맹진사의 현대판 같은 주인공 이중생의 행태를 통해서 광복 직후의 격동기를 리얼하게 비판하고자 했고 이 기저라는 것은 밑바닥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기저란 말 나오죠. 밑바닥, 밑바탕. 이렇게 쓰세요. 자, 이 작품의 밑바탕에는 반일, 반공, 반허욕. 허욕에 반대한다. 일본에 반대한다. 반공이죠. 자, 그래서 일제하에서 악질적으로 친일을 하고 강복부의 혼란을 틈타 거부가 된. 거부라는 건 큰 부자라는 뜻이에요. 안 짜였으면 이거겠죠. 거부죠, 거부. 갑자기 큰 부자가 돼. 이 거부의 그런 친일사학가 이중생이죠. 사기, 배임, 횡령, 공문서 위조, 탈세범, 법률 고문의 기지. 이 기지라는 것은 재치하고 똑같아요. 기지란 말이죠. 제일 마지막 줄에 재치라고 써놓으세요. 위트라고 하죠. 영어로 위트. 위트 넘친다. 379쪽. 그래서 재산 몰수를 넘겨보세요. 방지하기 위한 가사 흉계. 그러니까 가짜로 죽는 거죠. 가사라는 것은 가짜로 죽는 거야.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진짜로 죽는 게 아니라. 그래서 흉계를 꾸미고 사회에게 넘겨놓은 재산이 꼼짝없이 사회 사업에 쓰이게 됨으로써 사실상 몰수당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죠.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 이중생이 결국 자살로 소생을 끝낸다는 이야기다. 광복 후에도 조금 더 회개는 뉘우치는 거예요. 뉘우치는 거.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떳떳이 행세하던 반민족적인 친일파의 행태를 예리하게 파헤친 작품은 친일파 잔당들의 패부, 그러니까 패부라는 게 이제 뭡니까? 우리 내부에 있는 몸에 있는 그 장기를 말하겠죠. 패부를 찌르는, 그러니까 패 부분을 사회 풍자극으로서 광복과 함께 소각되어야 할, 소각이라는 건 다 타버린다는 거죠. 반민족적인 악령이 민족사회 전면에 재림한 걸 고발했다. 그러니까 악령이라는 건 나쁜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악령. 나쁜 영혼. 영어로 하면 evil spirit이죠.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룡이 민족사회 전면에 재림하는 병든 사회상을 고발했다. 이중생의 아들이 매부와 나눈 대화가 이제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지금 송달지와 하식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죠. 아까도 제가 지금 조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송달지가 사위예요, 사위. 지금 송달지라고 놨는데, 사위예요, 사위. 그래서 하식이 보세요. 내가 왜 자네 집 재산을 물에 타버리겠나? 재산도 귀하고 아버님의 명예도 지위도 소중하지만 어떻게 나라를 속이고 법을 어긴단 말인가? 옳다고 생각하는 처사를 돕지는 못할 망정 방해까지 해서야 되겠나? 말일세. 중략, 중간 생략. 나는 구변이 없어 말을 잘 못하네만 하여튼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나서서 떠들 때도 아니고 장차로도 세력을 믿고 저 혼자의 이익을 위하여 날뛰어서는 안 될 게 아닌가? 가시기 성님, 고정하십시오. 잘 알겠어요. 아버지 시대는 벌써 지났어. 형님도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을 가지고 고민할 게 뭐 있수. 형님, 우리 앞엔 우리를 새로운 권력과 독재자에게 팔아먹으려는 원수가 있어요. 나는 골고루 보고 왔어요. 할빈, 장춘, 홍남, 화태, 몸소리가 칩니다.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이제 처남과 매부 간의 대화 속에는 한 시대의 종원과 함께 시대의 도래 오는 거죠. 이게 암시되어 있고 민족도 국가도 아랑곳 없이 개인의 영달과 세도욕에 젖어 있는 민족의 치부에 어, 냉엄한 메스, 그러니까 수술용 칼이죠. 이 메스라는 게 수술용 칼이라고 써놓으세요. 이제 메스라고 하죠. 이걸 이제 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민족주의자 등 전후 처리에 중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있고 징용가터 들어온 이중생의 아들, 그러니까 하식이가 이제 이중생의 아들이에요. 거기 하식이라고 하는 인물 밑에다가 이중생의 아들이라고 써놓으세요. 이중생의 아들. 아들이니까 이제 처남이 되는 것이고 이제 그 송달지가 이제 사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식민지의 유산이 잘 나타나 있고 사할린의 무국적 한국인의 문제라든가 봉산주의의 등장을 경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는 그가 평양에서 겪은 절실한 체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작품의 원천, 아까 이야기했죠. 방학중 이야기, 위기 모면의 가사 흉계, 그리고 이중생이 그러하듯 방학중은 조동일이라는 되게 유명한 분이 조동일 이분은 한국문학 통사를 쓰신 분이에요. 한국. 이 책을 쓰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조동일이 지적한 바와 같이 궁지에 몰려 임시적인 해결을 꾀한 인물, 결핍을 해결하려다가 패배하거나 상대방을 해친 인물, 계략을 써서 결핍을 해결하려다가 계략이 드러나는 인물, 세력 있는 자의 약점을 이용해서 계략이 드러나지 않게 결핍을 해결할 줄 아는 인물. 그래서 이중생은 어려웠던 시기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산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불법으로 모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방학중하고 비슷하고 결과적으로 방학중처럼 아무것도 이룬 바 없이 허무하게 죽어요. 그렇죠? 이 작품은 대체적으로 전형적인 희극적 인물인 방학중의 이미지에서 이중생을 창조한 것까지는 좋으나 그를 죽인 것이 논리를 파괴하는 계기가 됐다고 저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은 유형화돼 타입화된다는 거죠. 인과응보, 멜로드라마. 그러니까 인과응보라는 게 뭡니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우리가 이걸 이제 인과응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신 것이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와 관련된 그런 전체적인 스토리 라인을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라는 이 작품은요, 여러분이 좀 책으로 읽을 수 있으면 읽으셔야지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할게요. 이 이중생이라고 작가라고 하는 것은 일단 삼막 사장으로 꾸민 희곡이죠, 희곡. 이거 삼막 사장이에요. 이거 1949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1막부터 이제 그 3막까지 쭉 있는데 1막에서는 어떤 이야기냐면 주인공인 이중생이 악역이에요. 아까 이블 스피릿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외아들도 징용을 보내. 그래서 친일 행각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패망한 뒤에도 강복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틈타서 비리를 일삼아요. 그 예로 달러 융자를 받을 목적으로 둘째 딸 하연을 미국 원조관 직원 란돌프의 정부로 이용을 하고요. 장관까지 될 거라는 꿈을 꾸고 있었으나 꼬리가 길면 잡히죠. 비리가 밝혀지면서 경찰에 잡혀가고 재산 몰수. 경찰에 가고 재산 몰수. 그래서 하연을 정부로 들인 그 란돌프는 실제로는 사기꾼이었다는 거예요. 란돌프라는 사람들도 사기꾼이고, 그래서 이제 이 막은 보석으로 이제 나와요. 이거 보석이란 건 아시죠? 돈을 주고 풀려나는 걸 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문 변호사 최 씨와 짜고 재산을 지킬 방법을 찾다가 궁여지책,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방법, 궁여지책이죠. 그래서 재산을 사위는 아까 송달지라고 그랬죠? 명의로 빼돌리고 자살한 것처럼 이제 꾸미기로 결심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의사인 송달지가 의술이 우수하고 사람됨이 성실할지언정 다른 능력은 부족해. 그래서 이중생의 충실한 재산 관리인으로 써먹을 수 있을 거라고 봤다는 거예요. 이중생이. 그렇죠? 만만해 보이는 만큼의 이중생이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망 진단서에 도장만 찍어주면 되는데 송달지가 거부하자 직접 송달지의 도장을 훔쳐 찍어서 사망 진단서를 위조하게 되는 거, 이게 2막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막에서는 뭡니까? 이 자살로 이장한 이중생이 거짓 장례식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진짜로 죽지는 않았는데 가짜로 죽은 거죠. 거짓 장례식. 조문객이 오죠? 죽은 채 함에 누워있기를 하다가 이중생이 국회 조사위에 김 의원이 이중생의 집에 찾아오고 잘 돌아가려던 막판에 뒤틀리면서 재산을 지키고자 했던 이중생의 계획이 습포로 돌아가요. 그래서 김 의원이 언변으로 송달재에게 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무료병원 건립해라. 무료병원. 그렇죠? 그래서 그 의사는 환자를 위해 봉사한 사람이 장사꾼이 아니다. 그래서 동의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생은 날뛰면서 송달주와 최 변호사에게 화를 내고 따지지만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최 변호사가 화를 내면 결별합니다. 그래서 이제 송달지도 욕을 듣고 있다가 나라의 미래가 중요하다. 징용 갔다 10년 만에 돌아온 하식도 그 송달지 의견에 동조하면서 아버지를 비판합니다. 그래서 거짓 자살극의 재산을 지키려고 했죠. 그렇지만 이제 결국은 진짜로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살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인공이 이중생이에요. 한자로 쓰면 이중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투이자와 발음이 같잖아요. 이것도 이고 이것도 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를 토대로 바꿔보면 이중생이니까 이게 뭐예요? 이중생. 그러니까 이중생활을 했다는 소리예요. 말되죠? 두 개의 거듭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 자살극을 꾸민 주인공이 잠깐 동안 처해진 운명을 의미하는 거죠. 활자는 살활자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이중생 가까죠. 그렇죠? 이중생활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름 끝글자인 생 앞에 마음심자를 붙이면 또 성이 되죠. 이중성.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중생의 이 생자 아닙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마음심자. 이러면 이 마음심자가 이렇게 쓰는데 붓으로 가면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중생은 이중성이라는 거. 그래서 이름 참 잘 졌죠. 애플레이션. 이중생 형 이름이 이중건인데 건이라고 하는 건 세울 건자예요. 이 중건이라고 할 때 이렇게 쓰거든요. 이 세울 건자죠.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다시 세워지길 희망한다는 뜻이죠. 초반에 이중생의 친일 행각과 비리에 대해서 어,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요즘 디스한다 이런 말 쓰잖아요. 이 디스란 말 자체가 부정적두어, 부정적두어. 등장인물 이중생을 보면 일제시대에 자기 외아들까지 징용을 보냈죠. 친일 행각을 많이 삼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우씨라고 나와요. 이중생의 부인이 우씨예요. 이중생이 있고 부인이 우씨예요. 남편을 대단한 존재로 알고 뻐기며 살지만 하인을 부리는 것조차 못하고 사회적인 상식이나 준법 의식도 없어요. 하주가 이제 요 사이에 첫째 딸입니다. 이중생의 딸. 어머니처럼 아버지를 대단한 존재로 알고 뻐기고 다니는 데다 최소한의 사회적 상식이나 준법 의식도 결여된 인물이죠. 자존심 강해요. 자기 목소리도 큰 편. 남편이 송달지를 닥달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이제 요 하주의 그 남편이 송달지인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하연이라고 하는 게 이제 둘째 딸이에요. 하연도 있어. 그래서 어머니나 그 언니와 달리 학교도 졸업하는 등 상당히 교양이 있고 현대적인 인물이죠. 아버지의 사업 문제로 미국 원조 기관을 사칭하는 란돌프의 정부가 되어 인천 별장에서 머물다가 별장이 이중생 것이 아니라 관리들을 속여서 빼앗은 사실이 들통나 쫓겨나는 그런 인물 나옵니다. 송달치도 나오고요. 최 변호사, 이중건 뭐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은 또 그 1985년에 KBS 문학관, TV 문학관에서도 방영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이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라는 지금 뭐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제출하잖아요. 이게 아마 책을 찾아보시면 그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라는 책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좀 보시면서 좀 더 살을 붙이고 나의 생각을 좀 집어넣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거든요. 공부라는 것은 내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 공부에서는 가장 또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앞부분에서도 이제 이중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진 않지만 조금씩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됩니다. 거기 93쪽을 볼까요? 93쪽 페이지. 93쪽을 보시면 욕망적 특성. 욕망적 특성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거기에 세 번째 단락에서 여섯째 줄 보세요. 세 번째 단락 여섯째 줄에 보면 살아있는 밑줄 세요. 이중생 가까이서 이중생은 아들과 딸을 희생시켜가며 자기의 지위와 부를 기려는 욕망을 고수하다가 패망한 인물이다. 그런 나왔죠. 그게 이제 또 이중생에 대한 설명이 거기서 조금 많진 않지만 나와 있다는 것이고 95쪽 보세요. 95쪽. 95쪽의 마지막 단락. 95쪽의 마지막 단락을 보면 햄릿은 끊임없이 판단과 결정을 내리며 살아가죠. 그의 판단은 반동인물 클로디우스의 판단과 충돌 대립하면서 극적 세계를 이루게 되고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에서 이중생은 일제강점기의 권세를 누리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징용 보내요. 미 군정기에서도 계속해서 권세를 누리기 위해 미군정 관계자로 믿은 외국인에게 또 둘째 딸을 성상납해요. 친일 몰입에 사기범으로 몰리게 되자 자신이 이제 자살하겠다는 그런 그 가사, 아까 얘기했죠? 가짜 죽음. 가사라고 하는 것은 가짜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짜 죽음을 만들지만 결국은 진짜로 이제 죽어버리게 되는 그런 인물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몰입해라는 것은 뭐냐면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집단을 몰입해라고 그래요. 지금 여기 몰입해 나왔잖아요.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게 되는 집단.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도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라는 책을 조금씩 읽어보시고 살을 이제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제출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걸 읽어보신 다음에 이야기를 좀 더 만들어 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중생각하라는 이 작품은 상당히 여러 가지의 어떤 생각할 거리랄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런 아주 훌륭한 그런 대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염두에
두시면서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혹시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뭡니까? 어느 정도 리포트를 쓰신 분도 좀 더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여러 가지 이름에 대한 애펠레이션 이런 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오영진의 살아있는 이중생 각과의 내용을 요약하고 장르적 특성에 대해 쓰시오잖아요. 좀 문제가 두 명씩 써져 있죠. A4 한두 매, 교재는 379에서 381쪽을 참조하라고 그랬죠. 아까 제가 설명드린 379쪽에서 481쪽 참조했고, 그 다음에 김재식의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의 자기 모순성, 왜 논문을 참조할 것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재석 작가의 그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의 자기 모순성 이런 거 했는데, 이것 좀 조금 설명드릴게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논문 같은 걸 찾으려면 어떻게 찾는지를 알려드릴게요. 네이버 있죠. 네이버에서 논문 리스트를 검색을 해요. 여기 이제 네이버가 이게 되는지 모르겠네. 네이버가 있잖아요. 네이버가 있으면 아, 이 네이버를 끄집어 오기가 어렵나 보네. 어, 하여튼 여러분이 그 네이버에서 이 논문 네이버 있잖아요. 네이버에 지금 한번 컴퓨터 있으면 해보세요. 네이버에 들어가면 거기 논문 검색하는 논문 리스트라고 있을 거예요. 이 검색을 하면 어떤 화면이 뜰 겁니다. 그 뜨는 화면에 이렇게 뭐죠? 살아있는 특히 논문란을 들어가서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의 자기 모순성 이걸 이제 검색을 하시면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검색을 하셔서 좀 보라는 겁니다. 하나만 보지 말고 여러 개를 보셔서 이게 이제 9월 18일이니까 지금 오늘 15일, 16, 17, 18. 한 3일 정도 남았네요. 오늘 빼고. 오늘까지 4일 정도 남았으니까요. 여기 논문 리스트를 반드시 검색을 하시면 이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의 자기 모순성 이런 게 있어. 이거 이제 검색을 못 하시면 제가 좀 이따가 그 논문 리스트에 들어가서 그걸 이제 다운받을 수가 있다고 하면 제가 다운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파일을 첨부를 해드릴게요. 여기 지금 그 뭡니까? 이 톡방에, 단톡방에 제가 그걸 첨부를 하실 테니까 그걸 여러분이 참조해서 좀 쓰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것들을 하고 이제 여러분이 출석 수업에서 좀 들으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중생 각하에서 그런 걸 좀 참고해서 좀 쓰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그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와 관련된 것들을 네이버에서 이렇게 많이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뭐 논문 리스트에서 찾기 힘들면 이중생 그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의 그 뭡니까 자기 모순성 이렇게 아마 네이버에서 하셔도 검색을 하면 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검색을 하셔서 뭐 풍자 희극적인 특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랄까 자기 모순성을 이야기하는 이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고 여기 지금 제가 들어가 보니까 무료 국립중앙도서관 이렇게 나오네요. 무료로.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서 클릭을 하셔서 지금 무료로 하면 이제 검색이 되거든요. 국립중앙도서관에 들어가서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의 자기 모순성 이거는 여러분이 여기 이제 출제하신 분이 이걸 그 하라고 내셨기 때문에 이걸 하시는 게 좋아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이걸 하셔서 지금 1996년에 이게 발행한 그런 그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참조해서 좀 설명을 좀 첨가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혹시 뭐 여기에서 뭐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면 좀 하시죠. 없으신가요?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요 정도로 이건 설명을 좀 드리고, 이것과 관련된 것들은 좀 자료가 있으면 참고해서 이렇게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쉬셨다가 이제 제 2장, 제가 저번 주에 좀 바빠갖고 강의만 올려드렸는데, 희곡의 구조에 대해서 한 50분 안에 제가 다시 한번 초대할 테니까요.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